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장모님과 저 둘이 함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뭔가 모를 죄책감이 저의 마음을 옥죄어 올 때도 있습니다. 장모님도 한때는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운명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팔자지 뭐 하면서 쑥스럽게 웃는 장모님을 보면 뭔가 모르게 아릿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빠져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내와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여직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는 여직원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남자 직원들이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누군가 먼저 아내에게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 중에 저희 과장님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소개팅 상대가 아내였던 것이죠. 아내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죠. 아내는 저에게 묻더군요. 자기와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제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티를 내면서 왜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덩치는 그렇게 커서 그런 용기도 없냐며 저를 원망하듯 말하더군요. 아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과장님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꿈속에서 사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보다 더 미인이었거든요. 화려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워낙 타고난 피부 때문인지 장모님은 아내와 몇 살 차이 안 나는 언니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웃는 표정이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장모님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아내가 주변 사람들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런 성격은 더 빛을 발하더군요. 자신의 일보다 저의 일에 더 적극적인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질적인 아내 때문에 저는 집에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니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저를 멀리했고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많이 힘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 아내는 제 손을 냉정한 표정으로 뿌리쳤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한 후에도 저는 아내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에 지쳐 힘들다는 것은 이해했죠. 하지만 저를 짐승 취급하는 듯한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기를 여러 번. 저도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아내에 대한 사랑에 조건을 붙이게 되더군요. 퇴근 후와 주말에 육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고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아이가 신생아일 때보다는 좀 덜 예민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 재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외식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계속되는 신경질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 아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더군요. 몰라서 물어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고 결국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는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혼자 자는 것이 속 편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외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봐. 이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런 제 마음을 얘기하면 남자가 속이 너무 좁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장모님은 아이 하원을 시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와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날 퇴근 후에 집에 가보니 장모님과 아이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진을 빼고 신나게 놀았는지 저녁을 먹은 후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의 상황을 장모님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하고 제 뒤통수를 톡톡 치며 위로의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 시원히 얘기를 다 하고 나니 장모님은 그러다 둘이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네. 그러다 바람나고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들 하는데 하시며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장모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단호한 말투로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왜 장모님께 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땐 이미 말을 내뱉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날 저는 장모님께 죄송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날 정말 피곤한 날이었는데 말이죠. 항상 밝은 표정이었던 장모님은 그날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퇴근 후에 잠시 장모님 집 근처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그날의 일을 사과드리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 장모님 옆에는 친구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고 하며 소개를 해주시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친하게 지내라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얼떨떨하기만 했죠. 그분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도 장모님보다 몇 살 안 어려 저에게는 거의 부모벌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이모님은 뭔가 모르게 연애할 때 아내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모님과 만나곤 했죠. 확실히 그 세대 사람들보다는 젊게 사는 분이었지만 연륜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말이죠.
아내와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쌓여있던 불만이 해소가 되니 마음이 편하고 아내에게 받았던 서름도 어느 정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장모님은 급한 일이 있다며 오후에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너무 걱정이 되어 단차를 내고 오전 중에 장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술을 한잔하자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사실 그 동생 자네에게 소개해준 걸 후회하고 있어 하시더군요. 딸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네.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장모님께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기 부담스러워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길래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장모님은 제 손을 이끌어 방으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절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걔 만나지 마. 약속해줘. 응. 하시더니 걔가 자네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너무 화가 났어. 나 질투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콧노래를 부르시며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밥을 먹으며 장모님은 나랑 약속한 거야. 응, 알겠지. 재차 물으셨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언제든 놀러와 하셨고 저도 웃으면서 매일 와도 돼요 하며 장모님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이모님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시켜주고 끊임없이 제시하며 저를 놓지 않으려 했죠. 장모님은 저와 시간을 보낸 후로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통화의 전부였죠. 그리고 언제 올 건지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도 많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장모님과 이모님 덕분이죠. 아직은 아내가 다가오려 할 때 움츠러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아직 각방을 쓰고 있죠. 저는 매일 장모님과 이모님을 비교하며 잠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모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장모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아내와 사이가 계속 안 좋아졌다면 아마도 저희는 언젠가 이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착한 사위,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더 끊을 수 없는 마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쩐지 걱정도 됐지만 근래에는 일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늘어나 꽤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체육과 특성상 선배들 소개를 받고 아름아름 이런 곳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체육 관련 입시 학원에서 보조,
일을 하든지 하는 시기죠. 저는 조금 더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 스케줄에 맞게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축구만 알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축구 외에 체력 단련이라든지 놀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수업이 끝나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맡긴 건 아니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부터 업무 강도가 높아졌어요. 아이들 여럿을 태우고 노란 봉고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막상 체육과를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여기에라도 취직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들도 많았어요. 저 먹으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간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수업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 수고했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오냐오냐 키운다고 해서 진상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노고도 알아주시고 젊은 청년이 고생한다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들도 곧잘 해주세요. 그만큼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고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제가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노래 친구들과 유난히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이거든요. 여러 개 아파트가 모여 있어서 다들 근처에 살기도 하고 제가 보아도 부족한 것 없이 사는 아이들이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톡 튀었던 게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옷도 두 치수 정도는 큰 벙벙한 걸 입고 있었고 머리도 들쭉날쭉 잘 자르지 못해서 엉망인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는 곧잘 어울리니까 다니는 것이겠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 무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겉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막상 수업을 하면 축구를 가장 잘하기도 하고 체육적으로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있는 건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시간제가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도윤이만 차를 얻어 타지 않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왜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저는 집이 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들 똑같은 돈을 내고 다니는 거면 집이 좀 멀다고 해도 태워주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 더 의외였지요. 어떻게 집에 가냐고 물어보니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를 혼자 다닌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녁 9시 정도 되는데 혼자서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고 해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마지막에 내려주겠다 하고 학원 봉고차에 태워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이니 제 이런 호의가 민망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런지 며칠 정도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저도 끈덕지게 포기를 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차에 타고 자기 동네까지 편하게 귀가할 수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건만 어른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저희 축구 교실.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누군가 찾아오셨다고 상가에 있는 카페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학부모님 중 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혹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 하고 따지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갔더니 저를 반겨주시는 건 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젊으신 듯한 얼굴이시기는 하셨어요. 행색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얼굴만큼은 젊었을 적 한미모하셨다 싶을 정도라는 게 티가 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며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모를 일이니 마음을 놓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저 도윤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말이라 어리벙벙해 있는데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거듭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손주가 축구 교실만큼은 꼭 다니고 싶다고 해서 무리해서 저희 축구 교실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미리 알고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그런가 봐요.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라는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매한 부촌이다 보니 집안 사정에 따라서 친구들끼리도 좀 따지고 어울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도윤이도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좋아하는 게 축구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잘 챙겨주는 게 저이니 집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종일 일을 하시느라 이제서야 짬이 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받아오신 것인지 따끈따끈한 떡 한 대를 함께 가지고서요. 저는 이런 걸 주실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 역시 강경하셨습니다. 노인네 정성을 봐서라도 가져가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그대로 학원으로 들고 들어와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남은 건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맞잡으셨던 그 주름진 손이 생각이 나던 참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호의인데 그리 감사해 하시니 괜히 제가 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약간 흐르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 추운 날씨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가고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른 채를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 하시더군요.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어서 태워다 드린다고 하고 먼저 짐을 빼앗아 차에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무가내로 짐을 빼사 실어버리니 어쩔 수 없이 조수석에 오르셨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혼자 짐을 가지고 들어가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안에 들여다 놔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도윤이에게 인사를 하기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여쭤보니 방학 때는 제 부모 만나러 가 있어요. 며칠 뒤면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원에 안 나오는 게 이상하던 참이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었어요. 짐도 내려드렸으니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거라도 마시고 몸 좀 녹이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 보일러도 없이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 앉아서 내어주신 EX 커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 앉아서 함께 커피를 드시는데 갑자기 왜 긴장이 되던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저도 스스로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제 체온으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격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타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각계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할머니 집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문득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다른 학부모님들과도 잘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이런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분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봉사를 하게 된 이유는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왠지 삶도 무료하고 취미라고 할 것도 없이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분들께서 저에게 봉사를 다녀봐. 그럼 오히려 내가 치유받을 수도 있을걸? 이라고 제안해 주신 덕분에 봉사를 다니게 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서 진짜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변화이기도 하네요. 저는 지인분 소개를 받아서 한 복지 관련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에 가서 빨래도 하고 급식을 나눠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주말 제 시간을 내어 노동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귀찮아서 제가 혼자 사는 집도 내팽겨뒀는데 다른 곳에 가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적적하게 지내셨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나마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설프게 봉사를 하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니 이제는 복지센터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제 일상 중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큰 뜻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돕는다기보다는 저 혼자 집에 갇혀 있다 보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나왔을 뿐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고 뭘 해봐도 개선될 생각이 없었는데 공사를 다니면서는 많이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제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센터 일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직원분께서 새로운 업무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더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손에 익은 일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게 실패할 일이 없는 봉사 같은 일을 꾸준히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권하시기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누군가를 돕겠다는 숭고한 희생 정신 같은 게 아니라 제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봉사를 하는 김에 더 많은 일들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부탁하신 건 김장 김치를 알려주신 주소로 배달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김치가 무겁기도 하고 여러 집을 돌아다녀야 해서 센터에 있는 여성 봉사자분들이 모두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저같이 주기적으로 봉사를 오는 남성분들이 있을 때 부탁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센터에도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먹을 걸 가져다 드리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첫날에는 5곳 정도를 방문해서 김치랑 쌀도 넣어 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드렸습니다. 그냥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오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다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드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숨 좀 고르고 가라 하시면서 어떻게든 저를 붙들어 놓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센터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고사하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한 집 갈 때마다 거의 20분씩은 붙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어르신들은 앉아서 본인 일상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못된 건지 얼른 다음 집에도 배달을 하고 센터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붙잡으시기만 하시니 속이 답답해졌어요. 고작 5집 정도를 돌았을 뿐인데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도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어르신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귀가 쪽 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친 채 센터로 들어가니 왜 이렇게 늦었냐 질책하실 줄 알았는데 되려 놀라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혼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 분께서는 웃으시면서 원래 그러세요. 다들 혼자 사시고 외출도 잘 안 하시니 어디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나 요양보호사분들도 집 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시려고 한 거죠.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볼 때는 마음이 초조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사시고 센터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누구와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랜만에 집을 찾은 저 같은 봉사자들을 붙들어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나니 오히려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재미있는 주제도 꺼내 놓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봉사를 다닌 지도 몇 달이 되었건만 저도 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음에 갈 때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물품을 가져다 드리는 건 김장철 잠시뿐이어서 다시는 그 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들깨 가루를 어르신들께 개인적으로 가져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고 다시 그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어 드리고 싶어서 준비도 많이 해봤어요. 집에서 휴대폰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어플도 깔아드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도 가르쳐 드리려고 하였죠. 그래서 어느 날은 봉사를 나가는 것보다 직접 들깨가루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렀던 집들을 돌아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나 들여다보고 들깨가루를 나누어 전달해 드렸어요. 순대국이나 미역국 만들 때 나물 무칠 때 쓰시라고 하니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계속 붙잡으시는 겁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마침 점심때이기도 하고 지난번 죄송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다고 하였어요.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을 열심히 찾으셨는데 일반적인 가정처럼 식료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마침 김치도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좋아하시면서 정말로 맛깔 나게 라면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침 배가 고파서 내어주신 걸 정말 숨도 안 쉬고 그대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흐뭇해하시면서 제 손을 마주 잡고 잘 먹네.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 라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배가 불러서 잠시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렇게 다가오시니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났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물러난 것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꽤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저도 망설였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몇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쏙 빠졌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친구들에게는 할머니 집 욕실 청소를 도와드렸다고 변명했습니다. 다행히 믿어주었는데 문제는 그 후로 그 할머니께서 제 번호를 알아 자꾸만 연락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저에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는 저도 충분히 즐겼고 거절할 이유가 있냐는 마음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봉사를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봉사자로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제 우울증이 씻은 듯이 싹 나아버렸다는 것이 놀랍네요. 이제는 약을 먹지도 않아도 되고 혼자 있어도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봉사라는 걸 그렇게 숭고한 마음으로 다녔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할머니들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채 함께하는 게 괜찮을지, 나중에 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닐지 두렵기도 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